자유의 나라, 민주주의의 본산이라 불리는 미국. 그 이름 아래 수많은 이들이 언론의 자유, 집회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배워왔고 수많은 나라가 그것을 이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미국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단지 그걸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강제 추방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시위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캠퍼스 잔디밭 한켠에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손끝 위의 한 문장이 미국 정부에겐 정치 개입이라는 이름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유학생은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싼 사건은 순식간에 SNS와 주요 언론을 타고 퍼졌고 수많은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믿던 미국은 정말 이랬던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가장 말 없는 사람을 지킬 때 완성된다. 이제 여러분께 이 믿기 힘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마르티네즈라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고요.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실제로 행동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일에는 늘 망설임이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신중하게 지켜보는 쪽에 가까웠고 어떤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일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건 아닐까 늘 조심스러워했죠. 제 일상이 바뀌게 된 건 이름조차 낯설었던 사람 하나를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김지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지윤은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를 모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마주친 건 기숙사 복도 끝 공용주방에서였습니다. 늦은 저녁, 저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 피자를 꺼내고 있었고 지윤은 작고 오래된 냄비에 뭔가를 끓이고 있었죠. 맵고 깊은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미국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라면이에요. 고추기름 조금 넣었어요. 냄새, 세죠? 그 순간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 냄새, 그 미소, 그 조용한 태도. 어쩌면 우리는 그날부터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복도, 비슷한 전공, 공통 과제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고 커피도 자주 마시게 되었어요. 지윤은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말할 땐 언제나 망설였고 한 번 말한 것은 끝까지 지키려 노력했죠. 우리는 종종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윤은 늘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난민 문제, 여성 인권과 같은 이슈에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윤이 신기했어요. 관심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제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어느 날 밤, 저희는 기숙사 방에서 늦게까지 함께 과제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린, 나 여기서 진짜 친구 생겼다고 가족한테 자랑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안 믿었어요. 외국 가면 외로워서 울기만 할 줄 알았대요. 그 말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원래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은 아닌데 너는 예외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저는 지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라는 감정이 더 커졌고 그녀가 관심을 갖는 일,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저 역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작은 시위가 열렸습니다. 대학 내 중동연구회가 주최한 행사였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지윤은 말없이 플래카드를 하나 들고 잔디밭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죠.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휴전 요구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선 구호가 터져 나오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외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연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불과 이틀 뒤
지윤에게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문서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정치적 활동 관련 비자 조사 통지서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취소 조사 대상자가 되다니요?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치 참여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했고 시위 연루자는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행정명령을 이미 발효한 상태였죠. 기숙사 방에서 지윤은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오래된 책을 보듯 문장을 하나씩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인데 누구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저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 묘한 절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지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는 도리어 그 태도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걸까? 지윤은 단지 말없이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이 땅에서 나가야 할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보는 미국 시민으로만 남아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지윤에게 도착한 비자 관련 조사 통지서는 A 사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표현은 정중했고 문장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읽는 순간 저는 몸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행위 관련 비자 조건 위반 가능성에 대한 행정조사 착수. 이렇게 적힌 문장은 그녀가 이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지윤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수업에 빠지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지켰고 교수들에게 과제 제출도 성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윤이 기숙사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컴퓨터 화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미국 이민국 사이트와 국제학생지원센터 페이지를 수십 번씩 새로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문서를 복사해서 출력하고 다시 읽고 밑줄을 치는 그녀의 손끝이 어쩐지 어깨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출국 명령이 내려지면 내가 못다한 수업에 대해 교수님한테 대신 메일을 써줄 수 있어요? 중간고사 답안지는 구글 드라이브에 다 올려뒀어요.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고 저는 그 태도 속에서 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자신이 조용히 지워지는 방식에 익숙해지려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익명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유학생의 정치 개입은 부적절하다. 본국에서도 못 푸는 문제를 왜 미국에서 시위로 풀려 하는가. 그런 글 밑에는 수많은 공감 표시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긴 미국이야. 외국인이면 조용히 공부나 하지. 정치적 신념은 고향에서나 외쳐야지. 우리 등록금으로 혜택 보면서 시위나 하네. 이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지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교수진도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조심스럽게 법적 절차가 있으니 지켜보자고 했지만 그 말은 곧 침묵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기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지윤 말인데 걱정되긴 하지만 너무 감정적이었던 거 아니야? 미국에서 유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문제되는 거지. 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질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윤은 감정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침착했고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념을 조용한 방식으로 드러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도서관을 나서던 어느 날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학생 무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어차피 여긴 내 나라 아니잖아.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 학생을 바라봤지만 지윤은 조용히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말하는 괜찮아요는 자신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저더러 괜찮은 척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이라는 걸요. 그녀는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 순간에도요. 밤이 되어 기숙사방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 그 자리를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지워짐일 텐데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정치적 이슈로 분류해 외면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저는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시위에 참여해도 체포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고 제 목소리는 언제나 정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설명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고 그리고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처음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걸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지워지는 걸 나는 막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개인적인 기록이었지만 어쩌면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방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문장을 하나 적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죠. 당신을 제 친구라 부를 수 있다면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은 처음엔 단지 제 일기장 안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림 끝에 저는 이 글을 학교 신문사에 투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떨리는 손으로 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발행되었고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는 제 글이 맨 위에 떠 있었어요. 제목은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을 제 친구라 부를 수 있다면.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제 목소리에 올려두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칼럼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생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SNS를 통해 조용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죠. 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훈은 제 룸메이트이며 제 친구입니다. 조용히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던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녀를 내쫓는 것은 단지 한 명의 외국인을 배제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고 지켜온 가치, 자유와 존엄을 내쫓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정의롭다면 그 침묵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목소리입니다. 글을 올린 후 저는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댓글은 생각보다 빨리 달렸고 용기 있다, 공감한다, 생각하지 못했던 시선이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여전히 조롱과 비난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외국인 감싸기 바쁘네. 이게 정치적 올바름의 말로지. 국적이 다르면 책임도 다른 거야. 그 말들은 마음 깊숙한 곳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지워지는 장면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한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훈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녀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수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정중히 요청드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회신도 없었지만 이틀 뒤 도착한 답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지훈의 수업 참여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보장돼야 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조만간 전체 교수 회의에서 이 사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짧은 메일이 제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줬는지 모릅니다. 지훈은 그저 제 친구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동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 제 메신저로 낯선 번호 하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서 지훈을 위해 조용히 모여도 될까요? 목소리 대신 작은 불빛이라도 같이 들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있을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모였습니다. 처음엔 12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구호를 외치지 않았고 누구도 마이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초 하나씩을 들고 캠퍼스 한가운데 잔디밭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준비한 종이에 적힌 문장을 들고 있었죠. 정의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명,
2명.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조용히 다가와 불빛 하나씩을 더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트북을 켜고 지훈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던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띄웠고 또 어떤 이는 작은 메모지에 힘내요라는 문장을 적어 나무에 걸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에게 이 모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나 또 실망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기숙사 방에 돌아온 지훈은 제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초와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 지훈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예린,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가방 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눈동자 안에 작고 선명한 빛이 번지는 걸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초를 가방 속에 넣었던 그날 이후 우리 주변의 공기는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누군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에린, 당신 글 읽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수업에서 지훈을 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작은 용기였고 누군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교수진 사이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제학생지원센터는 지훈의 상황을 외부 로펌과 공유하며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가 간단하거나 빠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훈은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훈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친구라는 말에는 원래 그런 게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만 남겨둘 게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 왜냐면 이건 단지 지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유학생들과 그들을 친구로 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처음엔 캠코더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허락해준 만큼만 수업에 들어가는 뒷모습, 노트북을 여는 손, 캠퍼스를 걸어가는 조용한 발걸음 같은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자료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학교 영상미디어 동아리와 협업해 작은 다큐멘터리로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처음 그날 적었던 문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당신을 제 친구라 부를 수 있다면. 상영회는 따로 열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튜브와 학교 포털에 올렸고 영상 속에는 자막 대신 짧은 문장들이 흘러갔습니다. 친구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은 정치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댓글에는 낯선 이름들의 응원이 달렸고 한 고등학생은 나도 언젠가 한국에서 유학생 친구를 사귀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어주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지역 언론도 이 사건을 다뤘고 한인단체에서 지훈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제서야 지훈은 처음으로 조금 길게 웃었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되는 건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나가게 둘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저한테 너무 소중하니까요. 지훈은 여전히 미국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출국 명령이 완전히 철회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고 적어도 이 대학의 구성원 중 누구도 그녀를 그냥 외국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글과 영상, 이메일과 인터뷰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다시 쓰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국적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시민권은 문서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지키고 싶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시민의 조건이 아닐까요? 지우는 지금도 수업에 참여하고 조용히 공부하고 가끔은 동아리 모임에도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레 배려하고 그녀는 그런 시선 속에서 조금씩 다시 웃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우정은 입국심사대에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서로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이름이 친구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한국인 강제 추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때 홍콩 대학가에서 가장 인기 있던 외국어 과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순위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의실 앞에는 한국어 수업 정원 마감 안내문이 붙고 학생들은 새벽부터 대기표를 뽑기 위해 줄을 서며 강의를 듣지 못한 학생들은 담당 교수에게 수십 통의 메일을 보냅니다. 토픽,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는 불과 1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어학원은 대기자만 수백 명입니다. 이건 단순한 K-팝의 여파도 일시적 유행도 아닙니다. 한국어가 지금 이 도시의 대학과 골목, 교실과 생활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일까요? 무슨 이유로 이토록 많은 홍콩 사람들이 자모 하나하나를 따라 쓰며 낯선 언어를 자신의 말로 만들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15년 넘게 기자로 살아온 첸 위안이라고 합니다. 신문사 인턴으로 시작해 방송국, 종합보도 채널까지 거치며 저는 늘 뉴스의 현장, 거리의 목소리, 사람들 사이의 균열을 기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도시는 언제나 변하고 언어는 서로 섞이며 시대의 표정은 쉽게 바뀌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한 가지 원칙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좋은 기자란 낯선 것을 질문하는 사람이다. 그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마주한 건 사실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였습니다. 대학 후배이자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차이 윈이 최근 다녀온 대학 취재 이야기를 들려주며 요즘 한국어 수업이 그렇게 인기래요. 중문대 수강 신청 첫날 제일 먼저 마감된 게 한국어 과목이었대. 그 말에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요즘 세대의 한류 사랑은 특별한 뉴스도 아니었고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의 파급력은 이미 세계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늘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일본어가 강세였던 외국어 과목에서 갑자기 한국어가 가장 빨리 마감된 강좌가 되었다는 건 단순한 유행의 결과일까? 그 다음 날 저는 교육부 통계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 그러니까 토픽의 응시자 수가 작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뭔가 더 깊은 게 있다. 왜 지금, 왜 한국어일까? 그 의문은 점점 더 커졌고 저는 곧바로 취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휴일이던 토요일 아침, 직접 카메라 장비를 챙겨 중문대로 향했습니다. 외국어 강의동으로 향하는 캠퍼스의 계단을 오르면서도 저는 마음 한편이 묘하게 울리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착한 강의동은 생각보다 조용했지만 복도 곳곳에는 강의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강의실 앞 벽면에는 한국어 1단계, 한국어 회화 A반이라는 종이 표지와 함께 수강 정원이 마감되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덧붙여져 있었고 기다리는 학생들 중 일부는 자리에서 교재를 펴고 잠호음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기자로서의 제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캠퍼스에서 만난 2학년 학생 황윤희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이 언어엔 뭔가 특별한 리듬이 있어요. 발음도 말투도 부드러운데 정확하달까요? 그리고 한국어엔 감정이 묻어나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 옆에서 조용히 있던 장지안이라는 학생은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게임 회사에서 인턴하고 싶어요. 요즘 한국 기업들이 콘텐츠나 기술 쪽으로 강하잖아요. 근데 지원하려면 토픽 고득점이 필요하대서 지금은 일단 회화랑 듣기부터 집중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눈빛은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 말엔 유행을 좇는 가벼움이 아닌 지금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다는 현실적인 동기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더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문대 외에도 침례대, 시립대, 몇몇 사설 어학원과 문화센터를 돌며 한국어 수업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곳이나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교실 안은 한글 자음과 모음이 나란히 적힌 화이트보드, 창가엔 한글날 행사 안내라는 포스터, 책상마다 펼쳐진 연습장에는 안녕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발견한 공통된 감정은 닿고 싶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고 했고 누군가는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다 했으며 또 누군가는 그냥 이 언어가 주는 분위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한 어학원에서는 강의 전 조용히 발음 연습을 하던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도구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어는 그냥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사람 자체를 닮았달까? 뭔가 이해받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은 그날 밤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이야기를 수치나 열풍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언어를 통해 사람을 향해 걷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 맨 뒤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라기엔 이들의 눈빛은 너무 오래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눈빛의 안쪽이 궁금해졌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류에 따른 일시적 열풍 혹은 이색 트렌드를 소개하는 가벼운 취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학 강의실, 어학원, 문화센터를 돌며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과 목소리는 단 한 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단순한 흥미나 유행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가 실려 있었고 저는 마치 번역할 수 없는 마음의 결을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오롯이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중문대 한국어 교육문화원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가장 높은 언덕 끝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은 외견상 평범한 강의실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에는 어떤 이정표처럼 단단한 역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교재 선반, 복도 벽면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한글 시구,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작 전시라고 적힌 유리 게시판까지. 그곳은 언어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차곡차곡 쌓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원장 이수경 씨를 만났습니다. 차분한 말투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그는 이 교육원이 처음 생긴 2002년 단 7명의 수강생과 함께 수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터디 그룹이었어요. 겨울연가 방영 직후였는데 몇몇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 한국어로 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했죠. 그게 계기가 되어 정식 강좌를 열었고 이듬해엔 수강생이 100명을 넘었어요. 그는 교재가 없어 일일이 프린트를 만들던 시절을 회상하며 웃었고 그때는 제가 칠판에 자음과 모음을 직접 쓰고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따라 읽게 했죠. 매주 수업 끝나면 손목이 뻐근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수경 씨는 더 이상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한국어와 홍콩을 잇는 다리를 맨손으로 쌓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신념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옆 강의실에서는 직장인 대상 주말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교실 안은 이미 발음 연습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노트북을 가방에 넣은 여성, 유니폼 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젊은 기사, 그들은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한국어에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문법 노트를 펼쳐 제게 보여준 쉬정민 씨는
콜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곧장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요. 지금은 번역 앱도 있지만 전 그냥 진짜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 나라 말을 직접 알아듣고 제 생각도 말하고 싶어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언어라는 게 단지 기능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 교실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홍콩 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예선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장에는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에 오를 차례를 기다리며 작은 종이에 원고를 되뇌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처음 먹은 김치찌개가 너무 매웠지만 이젠 엄마가 만들어줘요 라고 발표했고 7순이 넘은 할머니는 대장금을 보고 기억합니다라는 말을 배웠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저는 초등학생 대상 한국어 방과 후 수업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칠판 앞에서 안녕하세요를 따라 읽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발음이 서툴렀지만 그 속엔 놀라운 집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은 교실 문을 나서며 선생님, 고마워요. 다음 주에도 봐요. 라고 또박또박 인사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고마움을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언어가 아니다. 이건 마음이다. 마음이 움직인 끝에 언어가 따라오고 그 언어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다리가 된다. 그날 밤 수첩 가장자리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입으로만 배우는 언어는 오래가지 못한다. 마음으로 붙잡은 언어만이 끝내 남는다. 취재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터뷰와 강의 촬영, 어학원과 문화센터 방문까지 자료는 넘치도록 쌓였고 영상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도무지 이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 쓸 수 없었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오히려 그 틈에서 길을 잃는 기분이 들었고 한국어 열풍이라는 말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제 안에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드라마 자막 없이 대사를 듣고 싶다 했고 또 어떤 이는 한국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공부한다고 했으며 누군가는 아이돌 가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동기 이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 누군가를 더 가까이 알고 싶다. 그 마음은 얇은 트렌드가 아니라 살 속에 새겨진 무늬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날도 중문대교 용문화원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예선 리허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준비에 한창인 학생들로 북적였고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카메라를 조작하며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에서 먹은 김밥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고 또 다른 학생은 자신의 버킷리스트 중 첫 번째가 한국 친구를 만나 내 얘기를 한국어로 해보는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어쩐지 제게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언어는 기능이지만 그 기능을 꿈으로 옮기는 건 언제나 마음이니까요. 리허설이 끝난 뒤 어수선한 강의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걷던 중이었습니다. 바닥에 한 장의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흘린 발표 원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습관처럼 종이를 집어들었고 거기엔 짧은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에 담긴 마음이라서 나는 한국어로 나를 다시 불러봅니다. 발음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마음은 천천히 말이 되니까요. 시를 읽는 순간 저는 말없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 자체는 매우 단순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취재를 통해 마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자모를 따라 쓰던 초등학생, 단어장을 품에 넣고 버스를 타던 직장인, 밤마다 영상으로 복습하던 노년의 수강생들. 그들이 왜 이 언어를 배우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이 짧은 시 속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나는 한국어로 나를 다시 불러봅니다라는 문장은 제 안에서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언어를 익힌다는 것이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새로운 언어로 다시 정의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 시를 통해 처음 깨달았던 겁니다. 그 순간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대 중반 기자 초년 시절 저는 서울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잘못 타 목적지를 잃어버렸고 비 내리는 겨울 저녁 길 한복판에 멈춰 서 있던 저에게 지나가던 노인이 다가와 종이에 한글로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식당에선 메뉴를 몰라 당황하던 저에게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득 담아주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고르세요. 그 말들이 그때는 그저 친절한 장면으로만 느껴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언어 너머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던 저에게 그들은 먼저 다가와 제 세계를 이해하려 했고 그 마음은 말보다 더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반대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 타인을 이해하려는 이들. 그들의 발음이 서툴고 억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 안에는 닿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묵혀둔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숫자와 통계, 강의 영상들로만 가득했던 수첩이 이제는 하나의 마음을 담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반쯤만 맞다. 사람이 말을 품을 때 말은 마음이 된다. 나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는 중이다. 편집실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곳은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공간이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자음과 모음을 따라 쓰던 손끝, 발음을 되뇌는 입술, 그리고 말 너머에 가만히 숨겨진 진심. 처음엔 단순한 리포트로 시작했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영상들은 분명 무언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시간이 담겨 있었고 그 시간이 쌓인 끝엔 하나의 언어가 아닌 하나의 마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기사로 끝날 수 없다고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기록할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글을 꿈꾸는 아이들, 그보다 더 솔직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집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의 말을 기록한다는 건 단순히 대사를 자르고 붙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문장을 남길지, 한 장면을 흐르게 할지, 그 결정 하나하나에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의 진심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 물음 끝에 저는 기계가 아닌 마음으로 편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내부 시사회를 거쳐 홍콩 공영방송 메인 다큐멘터리 시간대에 편성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가족들이 함께 앉아 TV를 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 시청자들 앞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들기 시작한 겁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제 SNS 메시지함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 딸도 요즘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드라마를 보시며 자막을 따라 적으세요. 우리 집 냉장고엔 한국어 단어장이 붙어 있어요. 그들은 짧은 문장으로 각자의 사연을 전했고 그 글들 속엔 묘하게 닮은 결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해보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받은 순간의 따뜻함. 며칠 뒤 말하기 대회에 나섰던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금은 쑥스러운 얼굴로 그는 말했습니다. 기자님, 영상 나가고 며칠 뒤에 한국에서 한 학생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을 쓴 이는 경기도에 사는 여고생이었습니다. 영상 속시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했고 이메일 마지막에는 이런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저랑 언어 교환을 해보실래요? 저는 당신에게 한국어를, 당신은 저에게 광둥어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의 말을 배우면서 서로의 마음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취재 중 수없이 들었던 단어들보다 그 이메일 한 통이 더 강력하게 이 다큐멘터리의 의미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이야기 하나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작고 확실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연결은 곧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홍콩 학생들 사이에서 온라인 언어 교환 플랫폼의 가입이 늘기 시작했고, 처음엔 낯설어하던 학생들도 하나 둘씩 영상통화로 인사를 나누고 짧은 문장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요? 날씨가 좋아요. 피곤하지만 기뻐요. 서툰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정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언어든 말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를 향해 다가간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해왔습니다. 정치와 경제, 갈등과 해결, 그 모든 사연 속에서도 이토록 조용하고 이토록 확실하게 사람을 움직이는 이야기는 드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리에서 들리는 한국어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 카페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이들이 있을 때, 저는 그 소리가 낯선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송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할 때 저는 이런 문장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홍콩의 거리에선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언어는 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한글의 시작이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글의 장점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